오늘은 임산부 영양관리, 또 임산부는 어떤 수액을 맞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보고 할게요. 저도 외우지 못해서. 우리 병원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나 임산부인데 감기 걸렸어요, 혹은 열이 나요, 또 코로나에 걸렸어요, 수액 맞으러 가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나 임산부인데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좋은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해요. 일단 의사들이요, 임산부라고 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엮이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는 특별히 임산부에게 해가 되는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제 결과가 안 좋다든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면 이제 임산부에게 뭔가 이제 처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사도 기본적으로 조금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급에, 이건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의원급에 가시게 되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수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기가 걸리고 혹은 독감이 걸리면 치료를 하셔야죠, 임산부도. 근데 그 과정에서 타이레놀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요, 임산부에게 완전히 안전한 걸로 밝혀져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수액으로 이 성분을 주사를 맞아도 되고요, 먹는 타이레놀을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통 브루펜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브루펜은 엔세이드라고 하는 이제 약의 카테고리의 한 가지 종류예요. 엔세이드에는 뭐 록소프로펜, 이부브로펜, 뭐 덱시브루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소아과 가면 덱시브루펜 성분의 약들을 많이 좀 처방을 하고요. 또 브루펜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이부브로펜 성분들도 많이 처방을 하고 있어요. 약 설명서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임산부들은 이 브루펜 성분이 금기다 라고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금기냐면요, 임신 초기에 이 약을 복용했을 때 태아에 있어서 이 혈관 형성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미미한 정도냐 하면요, 요거 좀 보고 할게요. 저도 외우질 못해서. 임신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엔세이드라는 약제를 사용했을 때 전체 기형아가 생길 확률이요 14%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체중아 출산 확률이 9%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189만 8,399건에 대해서 거꾸로 추적 조사해서 한 연구 결과인데요. 성균관대에서 연구하신 논문이고요. 이렇게 큰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보여졌어요. 어떻게 보면 큰 수치고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심각한 기형을 낳는 게 아니고 저체중 출산아 요즘 태어난다 하더라도 워낙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잘 살려내거든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으면 나중에 혹시나 이 엔세이드가 원인이 아니어도 저체중 출산아는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임신 중간에 감기약에 엔세이드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 우리 애가 좀 저체중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나서 검색을 해봤더니 엔세이드는 임신했을 때 먹으면 안 되는 약이네? 그러면 이거를 처방한 의사한테 내가 뭔가 컴플레인을 걸어야 되겠네, 혹은 소송을 걸어야 되겠네 라고 했을 때 이제 의사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조금이라도 이런 꺼림직한 부분들이 있다면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실상은 이 연구는 임신 초기에 엔세이드를 먹었을 때에 대한 연구를 한 거고요. 임신 초기에 엔세이드를 먹었다면 먹는 이유가 있었겠죠. 내가 열이 난다든지 또 뭐 근육통이 심하다든지 뭔가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열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실제로 임신 후반기에 열이 많이 날 경우에는, 또는 임신 초기에도 열이 너무 많이 날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약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대학병원은 소송을 당하는 빈도가 좀 적잖아요. 그리고 열이 더 이 산모에게 안 좋을 것이냐, 혹은 약이 산모에게 안 좋을 것이냐, 약을 쓰는 게 이득이 된다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의학적인 내용인데, 이런 제반사항은 우리 환자분들이 전혀 고려를 못하죠. 그리고 검색할 때 이렇게 자세히 검색하는 분들도 잘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의사 죽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동네 의사들은 그런 시비거리에 휘말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임산부들이 쓸 수 있는 약들은요, 이런 식으로 그레이 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회색 영역에 있는 약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은 이제 이 그레이 존에 있는 약제들이고, 완전히 타이레놀처럼 이거는 무조건 안전합니다, 완전히 안전합니다 라고 판명이 된 약제가 있고, 이 약을 먹었을 때는 무조건 기형아가 태어날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좀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라고 드러난 약들이 있어요. 이 약들 외에 그레이 존에 있는 약들을 이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 수액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레이 존에 있는 것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화이트 존에 있는 거, 썼을 때 무조건 안전한 게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달드리고자 해요.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1번, 마늘 주사로 우리 알려져 있는 이제 주사제죠. 비타민 B1번, 그리고 비타민 B5번, 6번, 9번, 12번 정도는 임산부들이 수액으로 맞아도 좋고 영양제로 복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화이트 존에 있는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성분들, 이제 글루타민이나 아르기닌 같은 특수 아미노산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종합 아미노산 제제들도 임산부에게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태반 주사나 뭐 배곡 주사, 감초 주사 이런 것들도 이제 기전상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거를 임산부에게 줬을 때 악영향을 미치는지 괜찮은지에 대한 실험들이 없어요. 그러면 실험들이 없으면 우리 시비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약들은 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조금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비타민제들은요,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엽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 임신했다고 가면 보건소에서 엽산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복용하셔야 될 만큼 아주 안전하기도 하고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엽산에 대해서 특히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엽산 같은 경우에 임신 초기에 결핍이 되면요, 신생아 신경 형성에 영향을 주거든요. 엽산 결핍이 되면. 그래서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임산부들이시라면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유전자 검사인데 비타민에 대한 유전자 검사예요. 비타민 A, 비타민 B 6번, 9번, 12번, 비타민 C, 비타민 D에 대한 나의 흡수력, 그리고 비타민을 이용하는 능력에 대한 유전자를 볼 수 있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에 너무 내용이 장황해질 것 같고, 비타민 B9번으로 대표되는 엽산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몸의 유전자 중에 MTHFR 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에 반쯤 돌연변이가 되어 있는 사람은 간혹 있고요. 완전 돌연변이가 되어 있는 사람도 정말 드물게 보긴 합니다. 최근에 우리 네트워크 방에서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 중에, 와, 이거 완전 돌연변이를 내가 환자를 확인했어요. 이거를, 그 환자가 나이가 어렸거든요. 11살이었거든요. 나 이거를 환자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 네트워크 원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 답변은요, 원장님은 그 아이의 인생을 구해주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B9번이라고 하는 엽산이 결핍이 되면요, 진짜 각종 다양한 잡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ADHD라든지 지능 저하가 생긴다든지 발달 지연이 생긴다든지, 어릴 때는 이거를 모르고 지냈을지라도 이 유전자 결핍이 있으면 비타민 B9번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자랄수록 이런 잡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병원에 오시는 기능의학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비타민 B9번만 잘 잡아줘도 좋아지는 환자들을 경험한다. 그만큼 엽산은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들 강조를 하시거든요. 여튼 이 친구가 나중에 이런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이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어릴 때부터 이 유전자 변이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치료한다면 이상한 괴질에 시달리지 않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겠죠. 더군다나 이 시기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임신하기 전에 이 유전자 검사를 하시고 혹시라도 돌연변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안 주고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하신 거,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엽산이 있어도 엽산을 활용을 못해요. 내 몸에서 이게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먹는 영양제를 활성형 엽산을 먹어주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보건소에서 주는 엽산을 복용을 한다면 대부분의 산모들은 괜찮을 거예요.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흔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었다 한다면 의미 없는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한 번쯤은 임산부라면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이었던 임산부도 수액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같은 이제 작은 규모의 동네 병원에서는 100% 완전 안전한 약, 화이트 존에 있는 성분들만 사용을 한다. 그런 성분들은 어떤 게 있다? 비타민 C, 비타민 B, 1번, 5번, 6번, 9번, 12번, 그리고 아미노산 종류들, 이런 정도는 너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타이레놀 성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산부는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앞에 수액제로 들어가는 성분들의 영양제를 구입해서 복용하시면 좋고, 특히나 엽산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이제 엽산 활용에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체크는 임신 전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엽산 복용은 임신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임신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는요, 최소한 임신 4주차 이후부터 알아차리게 돼요. 사실 4주차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6주, 8주 됐을 때 나 임신했어 라고 처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거를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임신 6주차라고 들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2주 전에 NSAID를 먹었네. 병원에서 나 임신한 줄 모르고. 그랬을 때 사실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제 의도를 곡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임신은 우리 3단계로 보통 나눠요. 임신 초기, 임신 중기, 임신 후기 혹은 말기. 근데 임신 초기를 보통 임신 12주까지를 말하는데, 임신 초기에는 우리 영어로 all or none period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0이거나 100이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풀어서 설명하면 임신 초기에 뭔가 태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보통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난다면요, 기형아가 태어난다기보다는 이제 정상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시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우리 자연의 섭리 속에서 자연 유산이 되도록 이루어져 있다고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all or none period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임신 초기에 내가 임신을 모르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 뭐 이런 경우, 이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나 이제 약뿐만이 아니고 나 술 한잔 했었는데 애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크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다만 인지하고 난 이후부터는 최대한 조심을 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유산은요 정말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유산의 이제 종류도 너무나 많고요. 유산이 되는 원인도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뭔가 엄마가 큰 트라우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임신 초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산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보편적으로는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가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 엄마들의 잘못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너무 죄책감 갖지 않으시기 바래요.